반도체, 주한미군. 이제 그런 걸로는 누구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끝났어요. 백악관 회의실에서 나온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25년간 동아시아 정책을 담당한 베테랑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정반대였어요. 트럼프가 한국을 향해 최후 통첩을 날렸거든요. 반도체 관세 100% 주한미군도 빼겠다. 전형적인 한국 길들이기 방법이었죠. 한국이 꼼짝 못하는 아킬레스건이었으니까요. 모든 참석자들이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도 한국이 고개 숙이고 다 들어줄 거라고요.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미국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삼성의 발표에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압박하던 미국이 오히려 대화를 요청하게 된 겁니다. 한국이 내민 협상 카드는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미국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행복한 일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앤드류 박입니다. 워싱턴 DC에서 동아시아 정책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한국계 미국인인 제가 이번 사건의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었죠. 이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백악관 서관 2층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느낌이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참석자들이 많았고 모두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존슨 대통령이 새로운 카드를 준비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거든요. 모든 참석자들이 숨소리조차 조심하는 듯 했어요. 뭔가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존슨 대통령이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100% 관세를 매기겠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이 발언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습니다. 설마 진짜로? 하지만 존슨 대통령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한미군 철수도 검토하겠다. 이 말이 나오자 참석자들의 표정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웰슨 국무부 차관보가 메모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어요. 이중 압박 전략이었어요.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압박을 동시에 가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과거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게 써왔던 전형적인 길들이기 수법이었죠.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한 거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모두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한국이 곧 무릎을 꿇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지난번 일본 때처럼 금방 굴복할 겁니다. 한 참석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거 몇십 년간 써먹었던 길들이기 전술이니까요. 1980년대 일본 반도체 협정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저만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생활한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때 본 한국 사람들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의 반응을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경제적 이익보다 자존심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았어요. 특히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대우에는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과연 한국인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걱정이 되었어요. 이번엔 다를 겁니다. 제가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무슨 소리야? 한국이 미국에 대항한다고. 그 동료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뭘 할 수 있겠어? 미군 없으면 북한한테 당장 털리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회의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슷한 생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예전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삼성과 SK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해 있었어요. 메모리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급속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진행되면서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었어요. 모두들 한국의 굴복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틀 안에 협상 요청이 올 겁니다.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날아올 거예요. 과거 패턴을 생각하면 틀린 예측이 아니었어요. 다른 나라들은 실제로 그렇게 반응했거든요. 압박이 들어오면 당황하고 급하게 협상 테이블에 나와 양보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미국에게는 더 큰 압박이 될 거라고 예상했어요. 한국인들의 성격상 부당한 압박에는 정면으로 맞선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특히 정부 차원에서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하면 더욱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이번 조치는 그런 한국인들의 자존심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 카드는 한국에 더 이상 안 통합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계라서 편을 드는 거 아냐? 이런 비아냥도 들렸어요. 웰슨이 안경을 벗으며 저를 쳐다봤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다른 참석자들도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평소 신중한 분석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더 당황스러워했어요. 한국은 이제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들에게는 이제 그럴 만한 자신감과 실력이 있거든요. 자신감이라니? 뭘 믿고? 한 참석자가 비웃듯 말했어요. 미군 철수하면 바로 무릎 꿇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급격히 차가워졌습니다. 제 말이 그들의 확신을 흔들어 놓았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의견에 동조하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는 소리야? 농담도 정도가 있지.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걸요. 특히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미국과 대등하거나 일부 영역에서는 앞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한국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일주일이 지나도 침묵이었어요. 예상했던 당황이나 협상 요청도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한 침묵이었어요. 이 침묵이 백악관을 당황스럽게 만들기 시작했어요. 과거 어떤 나라도 이렇게 반응한 적이 없었거든요. 보통은 발표 직후부터 비공식 채널로 접촉이 들어왔는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일상적인 브리핑만 계속되었습니다. 기자들이 관련 질문을 해도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마치 미국의 발표가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더욱 신기했어요. 분노도 없고 항의도 없고 그렇다고 굴복하는 기색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무관심처럼 보였어요. 미국 측에서는 점점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했거든요. 과거라면 벌써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으로 날아와야 할 시점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국무부에서는 한국 대사관에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똑같았어요. 정부 차원에서 검토 중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직원들도 평상시와 다를 바 없이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긴장한 기색도 없고 서둘러 본국에 보고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복도에서 몇몇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모두들 당황스러워했어요. 왜 반응이 없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떤 이는 한국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분석했어요.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 거야. 곧 반응이 올 거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한국 언론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정부 비판도 없고 미국을 규탄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웰슨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버틸 거라고 생각해?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묻어 있었어요. 확신이 흔들리고 있었던 거죠. 지켜보시면 알 겁니다. 저는 담담하게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소름이 돋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전략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침묵 하나로 백악관 회의 전체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요. 이건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었어요.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미국이 써온 모든 압박 카드들은 상대방의 반응을 전제로 했어요. 당황, 분노, 협상 요청, 모든 반응이 있어야 다음 수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예 반응 자체를 거부했어요. 마치 바둑에서 상대방이 돌을 놓지 않는 것과 같았습니다. 게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써온 압박 카드가 처음으로 무력화되는 순간을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이런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압박을 가한 미국 쪽이 오히려 초조해하고 있었거든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에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짜 충격은 앞으로 펼쳐질 일들이었거든요. 한국이 보여줄 조용하지만 강력한 반격을 아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대통령이 15% 관세를 발표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집 근처 마트에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3달러 하던 우유가 3달러 50센트로 올라 있었습니다. 계산대에서 한 아주머니가 점원에게 화를 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졌어요? 죄송합니다. 본사에서 가격을 올렸다고 해서요. 이런 대화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이 가격 인상을 단행했더라고요. 전자레인지, 세탁기, 냉장고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액세서리까지 모든 게 비싸졌어요. 마트 매니저가 직원들에게 설명하는 모습을 봤는데 정말 난감해 하더라고요. 손님들이 계속 물어보시는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본사에서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제가 확인한 통계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생필품 가격이 평균 3%에서 20%까지 뛰었습니다. 반도체가 들어가는 모든 제품의 가격이 올랐거든요. 냉장고, 세탁기, 스마트폰, 심지어 자동차까지요. 자동차 딜러샵에 들러봤는데 상황이 더 심각했어요. 신차 주문이 완전히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반도체 수급 문제로 생산 일정을 잡을 수 없다는 게 이유였어요. 한 영업사원이 제게 하소연했습니다. 고객들이 언제 차를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데 답할 수가 없어요. 회사에서도 정확한 일정을 주지 않거든요. 소셜미디어는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불만으로 넘쳐났습니다. 왜 우리가 더 비싸게 사야 하나? 존슨 때문에 장보기도 힘들어졌다. 이런 댓글들이 폭증했어요. 특히 중산층 가정주부들의 반발이 거셌어요. 가계 지출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살림살이는 생각 안 하나? 젊은 층의 반응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스마트폰 바꾸려고 돈 모았는데 갑자기 비싸졌네. 게임기 사려던 계획 다 틀어졌다. 이런 불만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제가 매일 확인하는 여론조사 수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존슨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만에 5%나 떨어졌어요. 특히 중산층과 서민층에서 지지도가 급락했습니다. 생활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서 일하는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급락은 처음 봅니다. 보통은 외교나 안보 문제로는 지지율이 크게 안 움직이는데 이번은 달라요. 생활과 직결된 문제라서 반응이 즉각적이에요. 백악관 내부도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대통령 참모들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여론이 악화될 줄 몰랐다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산 착오였던 거죠. 참모들은 한국이 빨리 굴복할 거라고 예상했었어요. 그러면 관세도 원래대로 돌아가고 물가도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자 존슨 대통령이 더 강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폭탄 발언을 터뜨렸어요. 한국 반도체에 100% 관세를 매기겠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소리가 연신 들렸어요. 기자회견장 분위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기자들이 서로 고개를 돌려 확인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100%라고 했나?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니겠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주한미군 감축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 말이 나오자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이중 압박 전략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거였어요. 기자들이 손을 번쩍 들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언제입니까? 한국 측과 사전 협의는 있었습니까? 동맹국에 대한 이런 조치가 적절한가요? 하지만 존슨 대통령은 더 이상의 질문을 받지 않고 자리를 떴어요. 기자들만 남아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강수다. 한국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지만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경고했어요. 이번엔 미국이 더 큰 피해를 입을 겁니다. 무슨 소리야? 한국이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야? 한국 없이는 우리도 생산이 안 됩니다.
저는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반도체는 모든 산업의 쌀이거든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설마 한국 기업 몇 개가 미국 전체를 좌우할 수 있겠어? 대체제가 없을 리 없잖아. 이런 반응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없으면 정말로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최첨단 반도체 분야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독보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 예상이 맞았습니다. 관세 발표 직후 월스트리트가 요동쳤어요. 거래소 전광판이 붉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나스닥이 장 시작과 함께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장 1시간 만에 4%나 떨어졌어요. 거래소 바닥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트레이더들이 소리를 지르며 매도 주문을 넣고 있었습니다. 삼성 관련주 전부 팔아. 메모리 반도체 섹터 털어. 애플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였어요. 엔비디아는 더 심했습니다. 모두 한국과의 공급망 단절을 우려했거든요. 주식 중개소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쳤어. 정말 미쳤어. 고객들이 계속 전화해서 팔라고 하는데 가격이 계속 떨어져. 이런 상황은 처음 봐.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뉴스들이 충격적이었어요. 애플, 아이폰 생산 차질 우려.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출시 연기 검토. 테슬라, 반도체 수급 비상. 각 기업들의 주가가 실시간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투자자들이 한국 반도체 의존도가 얼마나 높은지 깨닫기 시작한 거였죠. 골드만삭스에서 긴급 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없이는 미국 테크 산업 마비.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리포트를 읽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미국 주요 기업들이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는 정도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단순히 부품을 사다 쓰는 수준이 아니라 핵심 기술까지 의존하고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거래소 바닥에서 트레이더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투자 전문가들이 연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앤드류, 삼성 없이 어떻게 생산하나? 대체 업체가 정말 없어. 한 펀드 매니저는 거의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포트폴리오가 하루 만에 10% 날아갔어. 이런 리스크가 있는 줄 몰랐다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없다는 거였죠. 삼성과 SK 하이닉스를 동시에 대체할 수 있는 회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만의 TSMC도 삼성 기술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어요. 제가 만난 기업 임원들은 모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삼성이 공급을 중단하면 우리는 끝이야. 정말 절망적인 표정이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모두 삼성 부품을 쓰고 있어요. 대체제를 찾으려고 해봤는데 성능이나 가격 면에서 비교가 안 돼요. 구글 본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사에서 비상회의를 하고 있어. 픽셀폰 생산이 완전히 중단될 수도 있대. 목소리에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서버도 문제야. 그가 계속 말했어요. 삼성 메모리가 없으면 서버 성능이 반토막 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가 타격받을 거야. 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이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들이 모두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메모리는 물론이고 디스플레이까지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애플 내부 직원이 제게 말해준 바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아이폰 16에 들어가는 부품 중 삼성 제품이 70% 이상이에요. 디스플레이, 메모리, 배터리, 심지어 카메라 센서까지. 이때 깨달았습니다. 반도체 100% 관세는 한국을 겨냥한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미국 산업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셈이었죠. 자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CCNN에서 긴급 토론회를 열었어요.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한국이다. 패널로 출연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 줄 몰랐거든요. 방송에서 한 경제학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진행자가 정말요? 라고 되물었어요. 재고가 떨어지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춥니다. 다른 패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한국 의존도를 완전히 간과했습니다. 이건 미국이 스스로 발등을 찍은 격이에요.
워싱턴의 정책 기반자들도 서서히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어요. 국무부에서 비공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재의 역효과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보고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테크 산업의 80%가 한국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자동차 산업도 60%였습니다. 심지어 국방 산업도 50%가 넘었어요. 하지만 이미 카드는 던져진 상태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셈이었죠. 존슨 대통령도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체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오히려 안정적이었어요. 삼성전자 주가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의 실력을 믿고 있었거든요. 한국 증권가에서 일하는 지인이 말해주더라고요. 오히려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사고 있어요. 한국 기술력을 재평가하는 분위기예요. 삼성 없이는 미국의 생산 자체가 어렵다는 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어요. 미국의 기술 주권 자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이 많았어요. 미국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한국을 여전히 1980년대의 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삼성의 첫 번째 움직임을 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아침 블룸버그 속보였어요. 삼성, 텍사스 테일러 공장 완공 2026년으로 연기. 표면적으로는 단순한 일정 조정이었지만 속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즉시 삼성 미국 법인에 전화를 걸었어요. 공식 입장이 어떻게 되나요? 돌아온 답변은 간단했습니다. 기술적 검토가 더 필요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전화를 받은 직원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조심스럽고 신중한 톤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세한 설명을 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최소한의 답변만 하고 전화를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즉시 알아챘어요. 삼성이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텍사스 공장은 미국 정부가 간곡히 요청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미국 내 반도체 생산 확대를 위한 핵심 시설이었습니다. 이 공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어요. 바이든 행정부 시절부터 추진해온 프로젝트였고 존슨 행정부도 이어받아서 지원하고 있었거든요. 미국의 반도체 자립을 위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한 임원이 제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이거 진짜 기술적 문제야?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글쎄요. 타이밍이 묘하긴 하죠. 저도 확실히 답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우연의 일치라기에는 너무 절묘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애플 공급 일정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이폰 16 출시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루머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애플 주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내부에서는 비상이 걸렸다고 했어요. 한 직원이 제게 귀띔해준 바로는 임원진들이 긴급회의를 열었다는 거였어요. 삼성 없이 아이폰을 만들 수 있는지 검토해보라는 지시가 내려왔대요. 결과는 뻔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대체제를 찾으려고 해봐도 성능이나 품질에서 삼성을 따라갈 업체가 없었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침묵이었습니다. 어떤 공식 발표도 없었어요. 기자들이 질문을 퍼부어도 정상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달랐죠. 삼성 홍보팀에서 일하는 지인이 제게 말해줬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는데? 모든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최고 경영진이 직접 검토해요. 삼성 경기도 화성 공장에서 일하는 지인이 제게 말해줬어요. 요즘 회사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어떤 면에서? 모든 결정을 더 신중하게 하고 있어요. 미국 관련 프로젝트는 특히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나요? 제가 더 물어봤어요. 미국 출장도 줄었고 미국 업체와의 회의도 최소한으로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메일 답장도 늦어졌어요. 공급망 협력사들이 연쇄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삼성과 함께 일하는 수백 개 중소기업들이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일정 재검토, 기술적 보완 필요 이런 이유들이었어요. 마치 하나의 오케스트라처럼 조율된 움직임이었습니다. 한 협력업체 사장이 제게 말했어요. 삼성에서 미국 관련 프로젝트는 모두 재검토하라고 했어요. 급한 거 아니면 천천히 하라고.
분위기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SK 하이닉스도 같은 패턴을 보였어요. 미국향 메모리 반도체 출하 일정이 기술적 검증을 이유로 조정되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사소해 보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거대한 흐름이었어요. SK 하이닉스 관계자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품질 검사를 더 철저히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어요. 미국 고객사에 보내는 제품은 특히 까다롭게 검토하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이 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첫 번째 분석 기사를 냈어요. 삼성의 침묵은 메시지다.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기자는 이렇게 썼어요. 삼성은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정말 날카로운 관찰이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외교적 항의나 공식 성명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조용한 저항이다. 실리콘밸리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제가 아는 기업 임원들이 삼성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회의 중입니다. 통화 불가합니다. 이런 메시지만 계속 들렸어요. 한 테크 기업 최고 경영자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 측에 긴급 미팅을 요청했는데 거절당했어요. 이유도 명확하지 않고 대안도 제시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구글의 한 부사장이 직접 삼성 본사를 방문하려 했대요. 하지만 일정 조율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의도적으로 소통을 차단하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구글 내부 상황을 아는 사람이 제게 말해주더라고요. 회사 전체가 삼성 리스크로 난리예요. 데이터 센터 확장 계획도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요. 애플 리드 쿠킹 최고 경영자도 삼성 박민준 회장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삼성은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애플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대요. 쿠킹 최고 경영자가 직접 나섰는데도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애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CCNN에서 긴급 특집을 방송했어요. 삼성의 조용한 저항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한국 전문가로 출연 요청을 받았어요. 방송 전 프로듀서가 제게 말했어요. 시청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한국 기업이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방송에서 제가 한 말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삼성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예요. 진행자가 놀라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강력한 메시지인가요? 말로 하는 항의는 반박이 가능하지만 행동으로 하는 메시지는 반박할 수 없어요. 실제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삼성 관련 납기 조정 소식이 연일 터져 나왔어요. 하나하나는 작은 뉴스였지만 누적되면서 거대한 파장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기업들에게는 각각이 치명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엑스박스에 들어가는 삼성 부품 공급이 검토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게임 업계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내부 직원이 제게 말해줬어요. 새로운 엑스박스 출시가 연기될 수도 있대요. 삼성 부품 없이는 기획했던 성능을 낼 수 없어요. 테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전기차의 필수적인 삼성 배터리 공급 일정이 불투명해졌습니다. 제임스 머스크도 이 문제로 고민이 깊어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테슬라 관계자가 제게 말해준 바로는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배터리 공급이 중단되면 전기차 생산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른 업체 배터리로는 성능이 떨어져요. 회사 내부 보고서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삼성 없이는 제품 출시가 불가능하다. 대체 공급처 확보 불가. 생산 라인 전체 재검토 필요.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실을 직시하게 된 순간이었어요.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한 컨설팅 회사에서 긴급 분석을 내놨어요. 미국 테크 산업의 삼성 의존도 분석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주요 테크 기업들이 삼성 없이는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다. 대체재 확보에는 최소 2년 이상 소요. 단기적으로는 해결책이 없다. 삼성의 무대응 전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실감했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정치가들이나 외교관들도 할 수 없는 일을 기업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삼성의 일관성이었어요. 어떤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정부의 비공식 접촉에도 정상 절차에 따라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어요. 국무부에서 한국 대사관을 통해 비공식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도 있었어요. 하지만 삼성은 여전히 공식 채널만 인정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삼성의 한마디를 기다리는 상황이 연출됐어요. 한 기업의 움직임에 글로벌 경제가 좌우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의 차원을 넘어선 국가적 위상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소프트 파워라는 걸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닌 기술력과 전략으로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백악관 내부 보고서가 유출된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쯤 워싱턴 포스트 속보가 터졌어요. 미국의 한국 기술 의존도 72%. 숫자만 봐도 충격적이었는데 내용은 더 심각했습니다. 저는 즉시 보고서 원본을 구해서 읽어봤어요. 국가안보회의에서 작성한 기밀 문서였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경악스러웠어요. 한국 반도체 기술 없이는 미국 경제의 근간이 흔들린다. 보고서를 작성한 분석팀 리더가 제게 말해줬어요. 이런 수치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30% 정도일 거라고 예상했거든요. 조사하면 할수록 의존도가 높아지더라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참석자들이 모두 이 숫자의 의미를 곱씹고 있었어요. 누군가 연필을 떨어뜨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72%라는 건 단순한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종속 상태였어요. 한 참석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건 군사 분야 분석이었어요. F-35 스텔스 전투기의 핵심 부품 중 삼성 제품이 40%를 차지했습니다.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 시스템도 삼성 반도체가 필수였어요. 우리의 최첨단 무기 시스템이 삼성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군사 분야 담당 분석가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줬어요. 최신 미사일 유도 시스템에도 삼성 반도체가 들어가요. 심지어 핵잠수함 소나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술 없이는 미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무력화될 수 있어요. 국방부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펜타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 문제다. 삼성 없이 어떻게 전투기를 만드나? 한 장군이 책상을 두드리며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가 제게 전해준 이야기예요. 장성들이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평생 이런 상황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적국도 아닌 동맹국 기업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었다니. 항공모함에 탑재되는 첨단 장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 시스템까지 모두 한국 기술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미 해군의 전투력 자체가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어요. 해군 관계자가 제게 말해준 바로는 정말 심각했어요. 항공모함 한 척에 들어가는 삼성 부품이 수만 개예요. 교체하려면 몇 년이 걸릴 거예요. 그동안 전투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각종 싱크탱크들이 연쇄적으로 경고 보고서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가 첫 번째였어요. 삼성 의존도 위험 수준. 대체 불가능한 기술 격차.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런 리포트를 쓰면서도 믿기 어려웠어요. 미국이 이렇게 취약할 줄 몰랐거든요. 헤리티지 재단도 비슷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제재는 자살행위. 보수 성향 싱크탱크에서 나온 분석이라 더 충격적이었어요. 헤리티지 재단 연구진이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도 처음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면 한국과 손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해보니 한국이 이미 우리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보고서가 가장 심각했습니다. 미국이 기술 식민지가 될 위험. 제목만 봐도 위기감이 느껴졌어요. CSIS 연구진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기술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 경제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건 과장이 아니라 실제 시뮬레이션 결과예요. 국방부와 재무부에서 처음으로 삼성을 전략자산으로 분류하자는 제안이 나왔어요.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본다는 거니까요. 재무부 고위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을 미국 기업과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죠. 국방부 회의에 참석했던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가 충격적이었어요.
장군들이 말을 잃었다. 삼성 없이는 군대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 장군은 이건 전쟁도 아닌데 우리가 항복하는 격이라고 했어요. 금융권 내부 회의도 심각했어요. 월스트리트 주요 은행 최고 경영자들이 모였습니다. 삼성 없는 경제 시뮬레이션을 돌려야 한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한 최고 경영자가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내부 소식통이 제게 말해줬어요. 최고 경영자들이 이렇게 당황하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보다 더 심각해 보였어요. 시뮬레이션 결과는 참담했어요. 미국 국내 총생산이 15% 감소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실업률은 2배로 뛸 거라고 했어요. 대공황 수준의 충격이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제게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부품 공급이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기술 혁신 자체가 멈춰버려요. 미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사라지는 거죠. 실리콘밸리 현장에서는 더 직접적인 충격이 있었어요. 애플 쿠퍼티노 본사에서 긴급 실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이폰에 들어가는 삼성 부품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어요. 애플 내부 직원이 제게 말해줬어요. 정말 끔찍했어요. 아이폰의 핵심 부품 대부분이 삼성 제품이었거든요. 대체재를 찾으려고 해도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메모리, 프로세서, 디스플레이, 배터리까지 모든 핵심 부품이 삼성 제품이었어요. 대체 불가능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기술 격차가 최소 5년 이상이었어요. 애플 연구개발팀 리더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천문학적인 투자가 필요해요. 그것도 성공 보장이 없고요. 차라리 삼성과 협력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구글도 마찬가지였어요. 데이터 센터에서 쓰는 서버용 반도체가 모두 삼성이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전체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구글 인프라팀 매니저가 제게 설명했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서버 10만 대 중 90%가 삼성 메모리를 써요. 교체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그동안 서비스 품질이 현저히 떨어질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시애틀 본사에서도 비상이 걸렸어요. 엑스박스뿐만 아니라 서피스, 홀로렌즈까지 모든 제품이 영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윈도우 운영체제가 돌아가는 컴퓨터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하드웨어 팀 디렉터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 부품 없이는 우리 제품 라인업의 80%가 사라져요. 클라우드 사업도 타격받고요. 회사 매출의 절반 이상이 위험해져요. CCNN에서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삼성이 멈추면 미국이 멈춘다. 과장이 아니었어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경제학자가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어요. 한 기업이 한 나라 전체를 좌우하는 경우는 처음이에요. 그날 오후 실리콘밸리 업계 간담회에 참석했어요. 최고 경영자들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리드 쿠킹 애플 최고 경영자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어요. 순다르 파차이 구글 최고 경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 최고 경영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을 부품 공급업체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었던 거네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의존적이었는지 깨닫게 된 거죠. 자만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다시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너무 얕봤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줘야 할 나라가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나라예요. 한 참석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야 한다는 건가요? 미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공화당 의원조차 이건 실수였다고 말했습니다. 전략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이 제게 말했어요. 이런 실수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정보기관은 뭘 하고 있었던 건가요? 민주당에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존슨이 미국을 위험에 빠뜨렸다. 동맹국을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은 정책. 이런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연준 내부에서도 심각한 논의가 있었어요.
한 경제학자가 회의 중 갑자기 일어나서 차트를 찢어버렸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런 상황은 처음이다라고 소리쳤다는 증언도 있었어요. 연준 관계자가 제게 말해줬어요. 경제학자가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은 처음 봤어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날 밤 뉴스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미국 국방과 금융 시스템에서 삼성에 대한 실질적 항복 선언이 나온 셈이었습니다. 한 기업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기술 앞에 무릎을 꿇은 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자존심과 헤게모니가 흔들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JP모건 뉴욕 본사 40층 회의실에 들어선 순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삼성 리스크 차트가 대형 스크린에 떠 있었어요.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고 있었습니다. 크리티컬 리스크 표시였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리스크가 아닙니다. 수석 애널리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시스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입니다. 임원들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한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분석해본 기업 리스크 중 이런 경우는 처음이에요. 한 기업이 글로벌 경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월스트리트에서 삼성을 이렇게 분류한 건 처음이었어요. Too big to fail. 너무 커서 망할 수 없는 기업으로 본 거였습니다. 미국 은행들조차 삼성의 영향력을 인정한 셈이었어요. 과거에는 골드만삭스나 JP모건 같은 대형 은행들만 이런 분류를 받았어요. 외국 기업, 그것도 제조업체가 이런 대우를 받는 건 전례가 없었습니다. 연준 회의장에서는 더 극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한 경제학자가 발표하던 중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대체 공급망은 없다. 그러면서 차트를 찢어버렸어요. 찢어진 종이가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 경제학자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어요. 분노와 절망이 섞인 행동이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던 다른 경제학자가 제게 말해줬어요. 존슨 박사가 그렇게 감정적으로 나오는 건 30년 만에 처음 봤어요. 평소 같으면 데이터로만 이야기하는 분인데 그만큼 충격이 컸던 거겠죠. 20년간 연구했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가 중얼거렸어요. 한 나라가 아니라 한 기업이 우리를 좌지우지하고 있어요. 연준 내부 분위기도 험악했다고 해요. 한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대안을 찾고 있어요. 하지만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와요. 애플과 구글 고위 임원들의 삼성 접촉 시도가 화제가 되었어요. 리드 쿠킹이 직접 삼성 박민준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중이라는 메시지만 돌아왔어요. 애플 내부 소식통이 제게 말해줬어요. 쿠킹 최고 경영자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걸었는데도 연결이 안 됐어요. 이런 일은 애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보통은 한국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취하곤 했거든요. 구글 순다르 파차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디지털 솔루션 담당자와 통화를 시도했지만 실패했어요. 일정 조율 중이라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구글 경영진이 제게 말해준 바로는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대요. 우리가 삼성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데이터 센터 운영이 완전히 삼성에 달려 있더라고요. 실리콘밸리 전체가 삼성의 통화 거절에 당황했어요. 과거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국 기업이 미국 빅테크를 외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테크업계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정말 처음이에요. 보통은 우리가 갑이고 공급업체가 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뒤바뀐 것 같아요. CCNN에서 긴급 패널 토론을 열었어요. 미국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한국이다. 패널로 출연한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제목을 달 줄 몰랐거든요. 방송 전 프로듀서가 제게 말했어요. 시청자들이 이 상황을 이해하기 어려워해요. 한국이 미국보다 강할 수 있다는 건가요? 방송에서 한 경제학자가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미국이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개월입니다. 진행자가 정말요? 라고 되물었어요. 재고가 떨어지면 생산 라인이 완전히 멈춥니다. 다른 패널리스트도 비슷한 의견을 냈어요. 이건 미국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의존적이었던 적이 없어요. 삼성 연구개발 확장 보류 소식에 기술 스타트업들이 패닉에 빠졌어요.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삼성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스타트업 최고 경영자가 제게 하소연했어요. 우리 제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모두 삼성 거예요. 대체제를 찾으려고 해도 성능 차이가 너무 커요. 회사 존립 자체가 위험해졌어요. 벤처 캐피털들도 투자를 중단했어요. 삼성 리스크가 해결될 때까지 대기. 이런 메모가 돌았습니다. 혁신의 메카 실리콘밸리가 얼어붙었어요. 유명 벤처 캐피털 파트너가 제게 말했어요. 삼성 의존도가 높은 스타트업에는 당분간 투자하지 않기로 했어요. 리스크가 너무 커요. 투자 포트폴리오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어요. 삼성 내부 서지훈 이사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 충격이었습니다. 협력사와의 회의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닙니다. 존중의 문제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우리가 만든 기술을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감정이 격해져서 잠시 말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자존심이에요. 회의에 참석했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제게 말해줬어요. 서 이사님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목소리가 떨리면서도 단호했어요. 우리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 장면을 본 미국 임원들이 당황했다는 후문이 들렸어요. 평소 온화하던 한국인들의 다른 모습을 본 거였죠.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의 반응이었습니다. 한 미국 기업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강하게 나올 줄 몰랐어요. 평소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조용한데 자존심 문제가 되니까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한국 내부 언론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모두 비슷한 논조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다. 당당하게 맞서자. 과거 미국의 저자세였던 언론들도 달라졌어요. 기술 주권을 지켜야 한다. 굴복은 없다. 이런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언론계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만큼은 모든 언론이 한 목소리예요. 보수든 진보든 관계없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기술 자존심 문제니까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삼성을 응원하는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잘한다 삼성. 당당하게 버텨라. 민족적 자긍심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소셜미디어 분석을 해보니 놀라웠어요. 한국 관련 긍정적 댓글이 90%를 넘었어요. 한국이 이렇게 강한 나라였나? 삼성이 우리의 자랑이다. 백악관 긴급 경제안보 브리핑에서 로버트 커비 대변인이 한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한 나라가 세계를 움직인다.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었어요. 한국의 영향력을 말이죠. 우리는 상황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커비 대변인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동맹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합니다. 브리핑 후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요? 미국이 양보할 용의가 있나요? 커비 대변인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어요. 블룸버그에서 나온 분석 기사가 핵심을 찔렀어요. 삼성의 조용한 움직임이 미 의회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정확한 현실 진단이었습니다. 기사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삼성은 한마디 협박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일정을 조정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효과는 어떤 경제 제재보다 강력하다. 기사를 쓴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 기업이 한 나라를 움직이는 상황이니까요. 정말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삼성 측의 마지막 공식 발표가 가장 강렬했습니다. 단 한 줄이었어요. 기술로 말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 문장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메시지였습니다. 외교관들도 할 수 없는 완벽한 한 줄이었어요. 한 외교 전문가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메시지는 정말 강력해요. 말로 하는 협박보다 훨씬 무서워요. 실제로 기술로 증명하겠다는 거니까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새로운 외교 언어가 되었다는 걸요. 군사력도 경제력도 아닌 기술력으로 세계를 조용하게 만든 순간이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평소와 달리 조명이 반쯤 꺼져 있었어요.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삼성 철수 시나리오 분석이라는 제목이 보였어요. 무거운 정적이 회의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긴장감과 불안감이 역력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처음 경험해봤어요. 한 참석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시나리오 분석은 적국에 대해서나 하는 건데 동맹국 기업을 대상으로 하다니. 정말 기분이 이상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은 최고 기밀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삼성이 미국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보좌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이는 극단적인 가정이지만 준비는 해야 합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문제니까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을 때 브리핑룸이 숨을 죽였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 국내 총생산 15% 감소. 숫자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대공황 수준의 경제 타격이었습니다. 분석을 담당한 경제학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이는 보수적으로 추정한 수치입니다. 실제로는 더 클 수도 있어요. 연쇄 반응을 고려하면 20%까지도 가능해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더 심각했어요. 실업률 예상 현재의 2.5배.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회의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노동부 관계자가 추가 설명을 했어요. 테크 산업 실업률은 3배 이상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도 비슷한 수준이고요. 사회 전체가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재무부 장관이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진짜 위험하다. 그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냉정하기로 유명한 그조차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시나리오는 전쟁 상황에서나 보던 건데 평시에 이런 분석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세 번째 슬라이드에서 국방 관련 내용이 나왔어요. F-35 생산 전면 중단 불가피. 이지스함 건조 중단. 스텔스 기술 개발 지연. 국방부 장관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 군대가 마비될 수 있다는 얘기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미국 군사력의 근간이 흔들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군사 전문가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최신 무기 시스템의 70%가 영향을 받습니다. 교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려요. 그동안 우리 군사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민간 부문이었어요. 애플 아이폰 생산 완전 중단. 구글 데이터 센터 운영 불가.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 마비. 실리콘밸리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미국 경제의 핵심 동력이 사라지는 셈이었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기술정책 담당자가 보충 설명을 했어요. 실리콘밸리 기업들의 주가가 평균 50% 이상 폭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타트업 생태계도 완전히 붕괴할 거고요. 미국의 기술 혁신 자체가 멈춰버릴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연쇄 반응이 나왔습니다. 금융시장 붕괴 가능성 80%. 달러 가치 급락 예상. 글로벌 경제 위기 촉발. 연준 의장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건 통제 불가능한 수준이에요. 평생 경제 위기를 다뤄온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연준 의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금융 시스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은행들도 대출을 중단할 거고요. 경제 전체가 경직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슬라이드는 사회적 혼란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위 발생 가능성 극도로 높음. 사회 질서 불안정. 정치적 혼란 우려. 국토안보부 장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대규모 실업 사태가 벌어지면 사회 불안이 극에 달할 거예요. 시위는 물론이고 폭동까지 우려됩니다. 국가 비상사태 선포도 고려해야 할 수도 있어요. 브리핑이 끝난 후 회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있었거든요. 한 참석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정말 재앙 수준이네요. 한 기업이 이렇게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니. 연준 회의 직후 들은 이야기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일부 직원들이 책상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건 우리가 예상했던 수준이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나? 연준 관계자가 제게 말해줬어요. 경제학자들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데이터 앞에서 이렇게 당황하는 건 처음이라고 해요. 학문적 자존심도 많이 상했을 거예요. 평생 숫자만 다루던 경제 전문가들조차 감정적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데이터로는 이해했지만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미국의 취약점이 이렇게 클 줄 몰랐던 겁니다. 한 경제학자가 제게 말했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분석은 처음이에요. 한 기업의 결정이 국가 전체를 좌우한다니. 경제학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CNN 내부 소스에서 나온 말이 인상 깊었어요. 미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자만이 이렇게 돌아올 줄 몰랐다. 정확한 자성이었습니다. 수십 년간의 오만함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거였어요. 방송국 간부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뉴스를 다뤄본 적이 없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무릎 꿇는 상황이니까요. 어떻게 보도해야 할지 고민이에요. 한 베테랑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 봅니다. 미국이 이렇게 무력해 보인 적이 없어요. 정말 솔직한 고백이었습니다. JFK 암살 때나 9.11 테러 때도 이런 절망감은 없었어요. 그가 계속 말했어요. 그때는 적어도 누구와 싸워야 할지 알았거든요.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분석가의 발표도 뼈아팠습니다. 우린 삼성을 미국의 부속품이라 생각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우리가 삼성의 부속품이었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런 착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연구소 선임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 연구진 전체가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까지의 분석이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골드만삭스에서는 아예 삼성 리스크 전담 부서를 신설하기로 했어요. 한 기업의 움직임을 전담으로 분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해진 거였습니다. 월스트리트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골드만삭스 임원이 제게 말했어요. 삼성 전담팀에 최고 애널리스트들을 투입했어요. 이런 조치는 국가 차원에서나 하는 건데 한 기업을 이렇게 대우하는 건 처음이에요. 모건 스탠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성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만들었어요. 일국의 중앙은행을 분석하는 수준의 대우였습니다. 모건 스탠리 관계자가 제게 설명했어요. 삼성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어요. 주요 발표나 인사이동까지 모두 분석해요. 국가기관 수준의 모니터링이에요. 회의 말미에 한 백악관 보좌관이 읊조린 말을 녹음했습니다. 협박이 아니었구나.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던 거야. 이 발언이 나중에 유출되어 미국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그 보좌관이 제게 나중에 말했어요.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깨달았거든요. 한국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한미 관계가 착각에 기반했다는 걸요. 미국이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정반대였던 겁니다. 이건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최고 정책 결정자들이 우리가 의존하고 있었다고 자백한 순간이었어요. 국가적 자존심이 무너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이 많았어요. 조용한 기술 패권이 국가 안보 전략 전체를 뒤흔드는 걸 목격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서 미국의 생존 이슈가 된 거였어요. 한국 정부의 공식 선언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청와대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이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87% 주둔비 부담은 더 이상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브리핑룸 분위기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기자들의 표정이 진지했고 카메라 플래시 소리도 평소보다 많았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라는 걸 모두가 느끼고 있었어요. 이는 협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변인의 목소리에 흔들림이 없었어요. 동맹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굽히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언론계에서 일하는 지인이 제게 말해줬어요. 이런 강경한 브리핑은 처음 봐요. 대변인의 목소리 톤부터 달랐어요. 평소보다 훨씬 단호하고 자신감 있었어요. CNN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었어요. 워싱턴 특파원이 당황스러워하며 중계했습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은 처음입니다. 한국 정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박한 적이 없었어요. 특파원이 계속 중계했어요.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협의하자는 입장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한미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보입니다. 청와대에서 나온 두 번째 발언이 더 강렬했어요. 기술은 협상 카드가 아닙니다.
이 한 문장이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뉴욕타임스, 파이낸셜 타임스 모두 일면에 실었어요. 기술은 한 나라의 주권과 직결됩니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어요. 이를 압박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술 주권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하지 않나요? 경제적 타격은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하지만 대변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우호 관계를 원합니다. 대변인이 답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일방적 굴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해요. 삼성의 공식 입장 발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박민준 회장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공식 성명이 나왔어요. 공동 개발은 가능하지만 핵심 기술 이전은 불가능합니다. 명확한 선을 그은 거였습니다. 삼성 성명서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원들의 피와 땀이 담긴 결과물입니다. 이를 함부로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기술 협력과 기술 종속은 다릅니다. 삼성 대변인이 설명했어요. 우리는 파트너십을 원하지 일방적 의존을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 잡힌 접근이었지만 양보 없는 입장이었어요. 삼성 내부 직원이 제게 말해준 바로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대요. 회사 전체가 단합된 느낌이에요. 평소에는 부서별로 따로 놀았는데 지금은 하나가 된 것 같아요. 모두가 회사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미국이 기술 이전을 재차 요구했을 때 한국의 반응은 더 완강했어요. 핵심 기술은 이전할 수 없다. 이는 최종 결정 사항이다. 어떤 협상의 여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국무부에서 한국 측에 메시지를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기술 이전 조건을 완화할 용의가 있다. 하지만 한국의 답변은 변함없었어요. 국무부에서 비공식 채널로 접촉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한국 측 답변은 일관됐습니다. 공식 채널을 통해 대화하겠다. 뒷거래를 거부한 거였죠. 한국 외교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비공식 채널을 통한 압박이 계속 들어와요. 하지만 우리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어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만 대화하겠다는 거죠. 유럽연합에서 지지 선언이 나온 것도 의미가 컸습니다. 독일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기술 주권은 모든 국가의 당연한 권리다. 프랑스 대통령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독일 정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의 입장이 옳다고 생각해요. 기술을 강제로 이전하라는 것은 부당해요. 우리도 비슷한 압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한국의 입장을 이해한다. 영국 총리도 지지 의사를 밝혔어요. 국제사회가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영국 외무부 소식통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보여주는 당당함이 인상적이에요. 작은 나라가 강대국에 맞서는 모습이 감동적이에요. 우리도 배울 점이 많아요. 중국도 예상 외의 반응을 보였어요. 기술 패권주의에 반대한다. 우회적이지만 한국을 지지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입장이 같았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모든 국가는 자국의 기술 주권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강압적인 기술 이전 요구는 국제법에 위배된다. 일본도 조심스럽게 지지 입장을 표명했어요. 기술 개발의 자율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과거 자신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삼성 내부 서지훈 이사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직원들과의 회의에서 나온 발언이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기술은 우리가 밤낮 없이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회의에 참석했던 직원이 제게 말해줬어요. 서 이사님이 말씀하시는데 목소리가 떨리더라고요. 평소에는 차분하신 분인데 그날은 감정이 북받치신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마음이 뭉클했어요. 수많은 연구원들이 피땀으로 만든 결과물이에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했습니다. 이걸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기술자로서의 자존심과 민족적 자긍심이 느껴졌어요. 우리의 기술을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가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인정과 빼앗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정말 진솔한 목소리였습니다. 삼성 연구원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한 연구원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10년 넘게 개발한 기술이에요. 밤낮 없이 연구실에서 살았어요. 이걸 그냥 넘겨달라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가 미 상원 비공개 브리핑에서 한 말도 기억에 남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술국가입니다. 상원 의원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동맹이라면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제게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가볍게 봤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와 대등한 파트너예요. 과거처럼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대등한 파트너로 대우받기를 원합니다. 한 상원 의원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존중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요. 미국도 과거 비슷한 사례가 있었어요. 1980년대 일본 기술을 흡수한 후 경쟁사를 몰락시킨 역사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협정으로 일본을 압박했던 전례도 있었어요. 상원 의원들이 제게 물었어요. 일본 사례와 이번이 다른 점은 뭔가요? 한국의 기술력이 당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어요. 그리고 대체할 수 있는 나라도 없어요.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달랐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거든요. 대체할 수 있는 나라도 없었어요. 백악관 참모진도 내부 보고에서 인정했어요. 기술 이전 강요는 전략적 실수다. 장기적으로 미국의 해가 된다.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우리의 접근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걸요. 한국을 파트너로 대해야 해요. 국방부에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삼성과의 관계 악화는 국가 안보에 위험하다.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군사 전문가들도 한국의 중요성을 인정했어요. 펜타곤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우리 무기 시스템이 한국 기술에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봐야 해요. 적어도 기술 분야에서는 말이죠. 워싱턴에서 한국을 대등 파트너로 공식 분류한 것은 역사적인 변화였습니다. 전략적 동반자에서 핵심 파트너로 격상되었어요. 외교 관례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국무부 고위 관계자가 제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지위를 격상시키기로 했어요. 기술 분야에서는 이미 우리와 대등하거나 앞서 있어요.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날 밤 한국 언론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드디어 인정받았다. 당당한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자긍심을 드러냈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해졌구나. 삼성이 우리의 자랑이다. 민족적 자긍심이 폭발하고 있었어요. 삼성과 한국 정부가 세계를 향해 기술 주권을 당당히 선언한 순간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거였습니다. 기술 자존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드러난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미 정상회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모든 게 달라졌음을 느꼈습니다. 백악관에서 먼저 연락을 취한 거였어요.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패턴이었습니다. 협조가 아닌 공조를 요청했거든요. 국무부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번엔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겸손함이 묻어 있었어요.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인가요? 제가 물어봤어요. 한국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는 정말 대등한 파트너로 보고 있어요. 회담 준비 과정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한국 측의 요구사항들을 미국이 대부분 수용했어요. 과거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힘의 균형이 완전히 바뀐 거였죠. 백악관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 측 요구사항을 거의 다 받아들였어요. 회담 장소, 의전, 의제 설정까지 모두요. 과거와는 정반대 상황이에요. 회담 직전 한국 대통령이 조용히 메모지에 쓴 문장을 봤을 때 감동받았어요. 기술은 수출품이 아닙니다. 민족의 자존입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해 주었어요. 수행원 중 한 명이 그 메모를 봤다고 했어요. 대통령님이 오랫동안 고민하시더니 저 문장을 쓰셨다. 정말 진심이 담긴 글씨였다. 감정이 느껴지는 필체였다고 했습니다. 어떤 글씨였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보다 힘이 들어간 글씨였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것 같았어요. 백악관 측에서 그 문장을 복사해 내부 공유한 것도 놀라웠어요. 미국 정부가 한국의 철학을 배우려 한 거였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권력의 역학관계가 바뀐 증거였습니다. 백악관 참모가 제게 말했어요. 그 문장을 모든 참모진이 읽어봤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지 이해했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이 우리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정상회담장 분위기도 완전히 달랐어요. 미국 측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예우도 과거와 달랐어요. 정말 대등한 파트너로 대하고 있었습니다. 회담장에 있던 관계자가 제게 말했어요. 의전부터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예우가 최고 수준이었어요. 마치 강대국 정상을 맞는 것 같았어요. 회담 중 존슨 대통령이 한 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였죠. 앞으로는 협력 관계를 더 강화하고 싶습니다. 존슨 대통령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고 해요. 한 참석자가 제게 말했어요. 정말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어요. 한국 대통령의 답변도 품격 있었어요. 기술은 나누어 쓸 수 있지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메시지였습니다. 상호 존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한국 대통령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미국과의 우정을 소중히 여깁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정은 상호 존중에서 나옵니다. 일방적인 요구는 우정을 해칠 뿐이에요. 정상회담 직후 백악관 대변인의 발언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기술 리더일 뿐 아니라 정신적 리더입니다. 이런 표현을 쓴 것 자체가 인식 변화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을 한 차원 높게 평가한 거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울 점이 많다. 대변인이 계속 말했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 연구에 대한 자세 모든 면에서 말이죠. 정말 겸손한 태도였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우겠다는 건가요? 한국의 장기적 관점과 끈기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기술에 대한 자존심도 배워야 해요. 외신 기자들이 주목한 장면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대통령이 회담 직후 조용히 손을 들어보인 모습이었습니다. 승리의 과시가 아닌 겸손한 자신감의 표현이었어요. 품격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BBC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저런 모습은 처음 봅니다. 어떤 면에서요? 이기고도 겸손한 리더의 모습이요. 보통은 이겼다고 과시하거나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기자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 대통령은 품격을 잃지 않더라고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파이낸셜 타임스 보도가 모든 걸 요약해 주었어요. 이제는 한국이 기술의 방향을 결정한다. 정말 정확한 분석이었습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국이 글로벌 기술 트렌드를 이끌고 있다. 기사는 계속됐어요. 다른 나라들이 한국을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와는 정반대 상황이었습니다. 기사를 쓴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기사를 써본 적이 없어요. 한국이 기술 분야에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줄 몰랐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미국 내 여론도 긍정적으로 변했어요. 워싱턴 포스트 여론조사 결과가 흥미로웠습니다. 이게 진짜 동맹이다. 이런 반응이 60%를 넘었어요. 한국을 존중해야 한다. 기술 강국 한국과 협력하자. 이런 댓글들이 소셜미디어에 넘쳐났습니다. 미국인들의 인식도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한 미국 시민이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스마트폰만 잘 만드는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 우리보다 앞선 기술도 많더라고요. 뉴욕타임스 일면 헤드라인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조용한 기술 강국 한국. 더 이상 숨겨진 강국이 아니었어요. 당당한 기술 리더로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한국이 세계에 보여준 것. 부제목이었어요. 기술력과 품격을 동시에 갖춘 진정한 리더십. 정말 자랑스러운 평가였습니다. 뉴욕타임스 기자가 제게 말했어요. 한국이 이런 방식으로 리더십을 보여줄 줄 몰랐어요. 강압적이지 않으면서도 단호한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새로운 리더십 스타일이에요. 한미 공동성명에 포함된 문구가 가장 의미 깊었어요. 기술은 공유 가능하지만 자조는 양도되지 않는다. 이 문장이 새로운 국제관계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모든 기술 협력의 원칙이 될 거였어요. 상호 존중에 기반한 기술 파트너십. 성명서는 계속됐어요. 강요가 아닌 협력을 통한 상생. 정말 아름다운 철학이었습니다.
외교 전문가가 제게 말했어요. 이런 성명서는 역사적 의미가 있어요. 앞으로 국제기술 협력의 새로운 기준이 될 거예요. 한국이 만든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마지막에 세계 주요 도시 광고판에 뜬 삼성 메시지를 잊을 수 없어요. 뉴욕 타임스 스퀘어,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도쿄 시부야까지 모든 곳에 떴습니다. 우리는 리더가 되려 한 적이 없다. 단지 따르기를 거부했을 뿐이다. 이 문구가 전 세계에 퍼지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바이럴이 되었어요. 따르기를 거부한다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젊은이들이 이 메시지에 열광했어요. 이게 진짜 리더십이다. 한국이 보여준 자존의 힘. 정말 감동적인 반응들이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제게 말했어요. 삼성 메시지를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강하지만 겸손한 메시지예요. 리더십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대통령의 한 문장이 전 세계 외교 프레임을 바꾼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기술은 민족의 자존이라는 철학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기준이 된 거였습니다. 삼성의 철학도 세계 기술 문명 속 윤리적 표준으로 격상되었어요. 따르기를 거부한다는 정신이 전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변화였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철학, 자존에 대한 신념, 그리고 품격 있는 리더십이었어요. 이 모든 것이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악관에서 나온 성명이 모든 걸 요약해 주었어요. 한국은 이제 우리의 진정한 파트너입니다. 기술 분야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이기도 해요. 앞으로는 상호 존중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겠습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게 한 실질적인 항복 선언이었어요. 하지만 굴욕적인 항복이 아니라 존중에 기반한 새로운 관계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의 품격 있는 리더십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결과였어요.